백제 왕실의 마지막 태자 부여이용. 그의 묘지석이 1920년 중국 북망산에서 출토됐다. 이 묘지석에는 조국 백제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국 땅 북망산에 묻혀야 했던 기운의 왕자 부여용의 생애와 업적이 새겨져 있다. 특히 여기에는 마한에 남아있던 무리들이 이리와 같이 마음을 고치지 않고 요해 바닷가에서 올빼미처럼 폭력을 펼쳤으며 환산 지역에서 개미떼처럼 세력을 모았다 하고 백제 멸망 후 거세게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제 부흥운동은 언제 어떻게 일어났고 또 그 세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AD 660년에 소위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당시의 그 정치적인 중심지였던 사비 도성과 웅진 도성의 함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백제의 전역 자체를 이 나당연합군이 멸망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있어서 백제의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의자왕을 중심으로 한 내분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취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비록 왕실은 멸망했을지 모르지만 이 문화 대국으로서의 백제인의 긍지를 가지고 백제를 다시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욕이 흘러넘쳐서 결국 200여 성이나 되는 성들이 호응을 하게 되고 3만 명이나 되는 백제의 부흥운동군들이 결국 결집되어 가지고 백제의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충남 예산 봉수산에 위치한 임전성. 백제 부흥운동은 바로 이곳 임전성에서 시작됐다. 이 임전성은 그 길이가 10리에 달하는 백제 최대의 석성이다. 험준한 산세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 임전성은 백제 초기에는 한성을 보호하는 남방성으로 이용됐고, 웅진시대 이후에는 고구려의 침입을 막는 북방성으로서 이곳이 뚫리면 웅진과 사비가 곧바로 위협을 받게 되는 백제의 요충지였다. 또 부흥운동 당시에는 웅진과 사비의 주둔해 있던 나당연합군들에게 충분히 위협을 줄 만한 성이었다. 사비도성이 함락되고 나흘이 지난 660년 7월 18일 웅진으로 달아났던 의자왕의 항복과 함께 졸지에 나라 잃은 서름을 맛보아야 했던 백제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야, 좋다. 그들은 백제 멸망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다만 백제 왕실의 항복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쓰러진 백제 왕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31살의 젊은 맹장 흑치상지를 앞세우고 이곳 임전성으로 몰려들었다. 삼국사기는 임전선에 의거하여 스스로 굳게 지키니 불과 열흘 만에 3만 명이 몰려들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정규군이 아닌 의분으로 일어난 민초들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나당연합군에 맞서 어떻게 싸웠을까? 부흥운동 초기에는 백제 사람들이 무기가 없으니까 몽둥이 가지고서 싸웠다는 것이 일본 서기에 보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의병운동의 시발지를 든다면 바로 임전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임전성 안에 열흘 만에 3만 명에 이르는 그 주민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나라를 침략한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이 지역에서 최초로 부흥운동의 봉화가 올려졌던 그러한 뜻깊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삼만이라는 대규모의 부흥군이 열흘 만에 결성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었을까? 의자왕의 항복은 당나라 군대의 철수를 전제로 한 조건부 항복이었지만 사비도성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당나라 군대는 약속과는 달리 늙은 의자왕을 옥에 가두고 닥치는 대로 노략질을 자행했다. 패전에 참혹한 현실은 오히려 백제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고, 그렇게 임전성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은 들불처럼 백제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백제 부흥군이 성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최초로 나당연합군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은 의자왕이 항복한 지 보름 만인 660년 8월 2일 지금의 부여 지역인 남잠성과 진잠에 있는 정현성 등이었다. 백제 부흥군의 공격 목표는 역시 사비도성. 부흥군은 사비도성을 되찾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금강을 둘러싸고 밀고 밀리는 치열한 싸움을 전개했다. 사비성 함락 40여일 만인 660년 9월 3일 소정방은 의자왕을 비롯해 12,000명의 포로와 함께 당나라로 떠난다. 이때 사비성에는 유인원이 거느린 당군 10,000명과 김인태가 지휘하는 신라군 7,000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백제 부흥군의 공격으로 사비성은 함락의 기로에 처해지기도 했다. 의자왕이 당나라로 끌려간 지 20일이 지난 660년 9월 23일 부흥군은 사비도성 외곽에 설치된 방어선을 모두 격파하고 군량을 탈취하자 이때 20여 개의 성이 부흥군에 합세했다. 백제 부흥운동은 사비도성뿐만 아니라 백제 지역 곳곳에서 벌어졌다. 660년 8월 26일에는 소정방이 이끈 나당연합군이 부흥군의 기세를 꺾기 위해 예산 지역의 임전성을 공격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그해 10월 18일에는 신라 무열왕이 이래성을 함락시키니 백제의 20여 성이 두려워 항복한다. 661년 4월에는 웅진 동쪽, 즉 지금의 대전 지역의 부흥군을 치기 위해 1,000명의 당군이 출병했으나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한다. 이때 신라의 김흠이 주류성에서 복신에게 대패했고 남쪽의 모든 성들이 복신에 귀속된다. 이처럼 부흥운동 초기는 부흥군의 우세가 계속됐고 백제 전역이 부흥운동의 격전지가 됐다. 부흥군의 지도부에는 3명의 걸출한 인물이 있었다. 복신은 무왕의 종자, 즉 조카로 알려져 있다. 무왕 28년인 627년 당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는 등 일찍부터 군사를 거느리며 중앙정계에서 활약한 인물로 당나라의 역사서인 구당서에는 옛 장수로 기록하고 있다. 부흥운동을 주도했을 그의 나이는 60세를 훨씬 넘은 노장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또 한 사람의 큰 인물인 도침. 승려 출신인 도침은 복신과 주류성을 근거지로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스스로 영거 장군이라 칭했던 도침은 승병 조직을 기반으로 위세를 떨쳤던 고위직 승려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제 부흥군은 부흥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왕이 필요했다. 그러나 의자왕의 아들 대부분은 백제 패망 때 사로잡혀 당으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물망에 오른 의자왕의 아들이 바로 풍왕자였다. 부여풍은 631년 외에 파견된 이래 30년 이상 외에 머물러 있던 터였다. 결국 복신의 요청에 따라 귀국한 풍왕자는 부흥군에 합세한다. 야트막한 산정에도 불구하고 사방을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이 산성은 충북 보은군에 자리한 신라의 3년 산성이다.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서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할 수 있는 신라의 중요한 전초기지였던 3년 산성. 이 산성은 신라 자비마립간 13년인 470년에 쌓아올린 석축산성인데 554년 백제 국군을 좌우했던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죽인 도도는 바로 이 산성의 성주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3년 산성은 백제 부흥운동기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소정방이 그 임종은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하고서 바로 당나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비도성에 그 당군 1만 명과 신라군 7,000명을 주둔시키고서 철수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사비도성이 백제 부흥군한테 포위되거든요. 포위돼서 뭐 밖에 활동을 못하니까
뭐 금량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의복이라든지 식량을 그 신라 측에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 바로 중요한 그 보급 그 기지창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이 보은의 삼려산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은, 옥천, 대전을 거쳐서 공주 또는 부여로 그 연결되는 그 통로를 되게 웅진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되게 기록에 보면은 신라 군량지로 이렇게도 말하고요. 그 웅진도 이렇게도 나타나고. 그래서 바로 이 통로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기지가 바로 이 보은에 있는 삼려산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은에서부터 옥천과 대전을 거쳐 공주에 이르는 신라군의 보급로인 웅진도. 공주와 부여에 주둔하고 있는 나당군에게 군량을 보급해야 하는 신라로서는 웅진도 개통은 절대 과제였다. 그러나 신라는 이 웅진도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대전 지역의 수많은 백제성들을 거쳐야만 했다. 대전 지역은 백제 패망 이전부터 신라와 마주한 백제의 최전방 기지였고 특히 옹산성, 즉 계족산성은 웅진도를 차단하는 최전선에 놓여져 있었다. 옹산성은 쉽게 넘볼 수 없는 성이었다. 661년 6월 신라는 당나라의 요청을 받고 고구려 공격에 필요한 군량을 평양으로 수송하라고 하던 중 옹산성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다. 이에 신라군은 옹산성을 피해 돌아서 가도 될 상황이었지만 고구려 출정기를 밀어두고 옹산성을 공격한다. 웅진도가 막혀있어 웅진과 사비에 주둔해 있던 나당연합군이 고립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상대가 문무왕과 김유신이 이끈 신라의 주력 부대였지만 옹산성의 부흥군은 당당하게 맞섰다. 특히 김유신 장군이 이 옹산성을 무혈 입성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너희들 혼자 이 외래원 성을 지켜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서 항복하면은 부귀를 누리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륙을 당할 수밖에 없다 했을 때 이 옹산성을 지키고 있었던 그 장수는 비록 성은 작고 좀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 그런 결의를 다진 이 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제 부흥군의 그 의식이라고 할까요? 백제 정신을 여전히 나타낸 그런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부흥군은 신라의 대군을 맞아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으나 옹산성은 사흘 만에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내고 함락되고 만다. 이때가 661년 9월 27일. 옹산성이 함락되자 대전 지역 거점성들의 사기가 꺾였지만 그들은 웅진도 차단을 위해 치열한 싸움을 계속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우슬성과 진영성 등이 차례로 무릎을 꿇었고 마침내 웅진도는 개통됐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보면 당의 유인원, 유인괴 등이 웅진 동쪽에서 복신의 무리를 대파하고 지라성과 진영성 등을 함락시킨 뒤 웅진도를 개통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웅진도가 개통된 이후에도 대전 지역에서 끝까지 남아 항쟁한 성이 있었다. 노사지성. 그 성이 바로 대전과 공주를 잇는 국도변에 자리한 지금의 월평동 산성이다. 갑천을 끼고 있는 이 월평동 산성은 가까이는 옹산성을 관측할 수 있고 또 웅진으로 통하는 길목에 놓여져 있어 웅진도를 차단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인근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월평동 산성. 이곳에서 옛 산성의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그 이후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성벽인 모양이네요. 예, 여기가 좀 월평동 산성의 그 서벽이 되겠습니다. 네. 월평동 산성은 지난 94년과 95년 두 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를 통해 백제의 중요한 성이었음을 새롭게 밝혀낼 수 있었다. 발굴 조사 결과 이 산성은 웅진 시대인 5세기 후반에 목책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고 또 사비 시대인 6세기 후반에 이르러 다시 성벽을 보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곳에서는 7세기 중후반에 임시로 쌓은 성벽의 흔적들이 확인돼 당시 백제 부흥군들이 웅진도 차단을 위해 성벽을 보수하고 장기전에 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노사지성을 지키고 있던 백제 부흥군은 막강했다. 신라의 두 장군이 병을 핑계로 전투에 불참할 정도였다. 그 진주하고 진움은 바로 이 옹산성 전투에서 참여했었던 그런 장수들인데 이 그 월평동 산성, 즉 노사지성을 함락시키는 데는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이 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백제 부흥군의 그 위세가 대단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병을 핑계대고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일가족이 그 멸족되고 말죠. 그래서 그러한 일화가 남길 정도로 이 그 노사지성 그 전투가 상당히 그 치열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62년 8월) 부흥군은 신라 대군과 맞서 사투를 벌였지만 끝내 노사지성을 내주고 만다. 옹산성이 함락된 지 11개월 만이었다. 신라는 이 노사지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19명의 신라 장수들을 투입해야 했다. 그렇다면 노사지성의 함락은 백제 부흥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그래서 이 웅진도 차단이 노사지성의 함락과 함께 좌절됨으로써 백제 부흥군은 더 이상 그 버티기가 힘들었고 결국 주리성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을 터줬기 때문에 신라군이 바로 웅진성으로 가서 거기에 합세해서 주리성을 공격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웅진도를 둘러싼 항쟁이 계속되는 동안 부흥군 내부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부흥군 지도부에는 남방의 20여 성을 복속시켜 막강한 세력을 지녔던 복신이 있었고 사원 조직을 바탕으로 역시 만만치 않은 세력을 지닌 도침이 있었다. 초창기 부흥군이 적극 공세를 펼칠 때 이들의 힘은 컸다. 정치적인 중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복신은 660년 10월과 66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외에 머물고 있던 풍장, 즉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풍의 귀국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661년 9월 부여풍은 5천의 왜군을 이끌고 백제로 건너오고 마침내 외형적으로는 풍왕을 중심으로 왕조 체계가 갖추어졌지만 이때부터 이들은 삼각관계를 이루며 갈등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들의 갈등은 맨 먼저 복신과 도침 사이에서 일어나고 복신은 한때 자신과 함께 사비성을 공격하기도 했던 도침을 살해하기에 이른다. 삼국사기는 당시 상황을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 군사를 합병하니 풍이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다만 제사를 주관할 뿐이다 라고 전하고 있다. 이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도침을 제거한 복신은 부흥군의 실질적인 강자가 됐고 풍왕은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명목상의 통수권자에 불과했다. 도침이 살해되자 풍왕은 상당한 위기의식 속에서 복신을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풍왕의 속셈을 알아챈 복신은 풍왕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지만 도리어 풍왕에게 살해당하고 만다. 이때가 663년 6월. 이 같은 지도부의 갈등과 암투는 백제 부흥운동의 먹구름을 들이우는데 복신이 살해된 지 2달이 지난 8월 28일 금강하구에 수백 척의 전투선들이 몰려들었다.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 해상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다. 왜가 27,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백제를 도우려온 백강전투. 이 전투는 나당연합군이 한편이 되고 백제와 왜가 한편이 된 국제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왜는 크게 패하고 말았다. 이 백강전투라고 하는 것은
백제 부흥군이 3년간에 걸쳐서 국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백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 열도 안에서 왜군 27,000명이 400척의 선박에 분승해서 백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출동을 했던 겁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항전을 해 와가지고 이 금강 하구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때 당나라 수군이 왜군 선단을 맞아가지고 격돌이 이제 벌어졌고, 그리고 하구 쪽의 무태에서는 부흥군 세력이 또 진을 치고 있었고 신라 군대하고 또 교전을 벌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것이죠. 이때가 663년 8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싸움에서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왜군 선단에 있어서 큰 하나의 착오랄까 오판이 발생했습니다. 기상 관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바람의 흐름이랄까 이것을 제대로 관측하지 못한 바람에 당나라 수군의 연황계에 말려 들어가지고 일순간에 괴멸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400척의 선단이 거의 다 불타버리고 말았는데 이 바다는 핏빛으로 벌겋게 물들고 화염은 하늘을 찔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싸움에서 부흥군 세력도 괴멸되고 또 백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던 왜군 부대도 괴멸되고, 그런 상황에서 부흥군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풍임금은 보검을 떨군 채로 쪽배를 타고서 고구려로 도망을 가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게 됨에 따라서 백제 부흥운동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말았고, 그에 따라서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바뀌는 그런 국제적인 전장이 바로 금강 하구에서 벌어졌던 백강전투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1300년) 전 백강전투가 벌어지던 그날,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을 금강. 백강전투의 대패는 우리에게 몇 가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170척의 당나라 전투선들보다 월등히 많은 400척을 이끌고 싸웠던 왜가 해전에서 무참히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가 단지 기상관측을 잘못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지도부가 와해되면서 부흥군의 전투력이 크게 약해져 왜와 연합을 할 수 없었던 점도 원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투선의 규모는 어떠했을까? 1차 파병을 기준으로 본다면 왜의 전투선은 28인승이었고 당나라 배는 42인승으로 당의 전투선의 왜보다 1.5배 정도 크고 견고했다. 왜의 지휘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왕 직속의 군대가 아니라 이러한 주로 지방군 중심으로 해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 대한 충성도가 어느 정도 되었겠는가. 결국은 사기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편성에서 총지휘관이 위에 서가지고 이하부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군, 후장군, 중장군을 해가지고 서로가 상하 지휘 체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고 사령관인데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한 구심점이 없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보입니다. 또 일본군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백제가 당시에 이미 사비성이 함락된 후고 이미 패망 직전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군으로 볼 때는 자국의 방위 전쟁이 아니라 백제를 패망의 기로에 있는 백제를 구원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했었겠는가. 백강전투에 파병한 27,000명의 대병력은 멀리 현해탄이 보이는 이곳 나고야성에서 출발했다. 훗날 임진왜란 때도 왜군이 이곳에서 출병해 이곳 나고야성은 오랫동안 한반도 진출의 교두보였다. 그렇다면 왜는 어떤 과정을 통해 27,000명이라는 대규모 병력을 파견할 수 있었을까? 당시 일본의 제명여제, 즉 사이메이 천황은 660년 12월 백제를 돕기 위해 병기와 선박, 군량 등을 준비한 뒤 한 달 뒤인 661년 1월에는 나니와궁을 출발해 오카야마를 거쳐 에히메에 도착한다. 하지만 그해 7월 사이메이 천황은 츠쿠시의 아사쿠라 궁에서 사망하고 만다. 백제를 구하려는 사이메이 천황의 여모는 그녀의 아들 텐지 천황으로 이어진다. 일본 서기에 보면 그는 계속해서 군수품을 지원하고 어머니가 죽은 지 2년 후인 663년 27,000명의 군사를 파병한다.
왜가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백제를 도우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일본 고대 문화의 발상지 아스카. 일찍이 아스카 문화를 꽃피운 주역들이 바로 백제인이었듯이 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었다. 609년 백제인들을 초청해 창건한 일본 최초의 절 아스카사를 비롯해 아스카 문화 전반에 걸쳐 백제인들의 손길이 미쳤다. 그렇다면 왜는 단지 이런 우호 관계만으로 백제의 대병력을 파견할 수 있었을까? 외 왕권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 권력의 그 모순, 권력을 둘러싼 투쟁 이런 게 상당히 그 645년 이후에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중대형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 내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권력을 집중해서 그 이 강력한 중앙 그 권력을 집권화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정치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반대파를 일소를 하고 하나의 그 국력을 총 직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이 백제 파병이라는 군사적 모험주의를 채택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국내 내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출병을 강행한 그런 요인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외 정권의 실권자는 백제계의 소가시 가문이었다. 소가시 가문의 권력은 일본 천황릉과 견줄 만한 이 거대한 돌무덤의 주인공인 소가노 우마코에 이르러 그 절정을 이루고 백제 패망 15년 전인 645년 혁신적인 외 조정의 호족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대화 개신 때 살해된 소가노 이루카에 이르러 그 막을 내린다. 이후 권력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 호족의 갈등이 심해졌고 이때 2만 7천이라는 대병력을 백제에 파병한 것은 바로 이런 중앙과 지방 호족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또 하나 외의 계략이 숨겨져 있었다. 외의 사신이 고구려에 달려가 신라 총벌군 파견 사실을 알리고 있듯이 외는 바로 백제 구원을 핑계로 신라를 노렸던 것이다. 당이 신라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고구려를 치기 위한 목적이었고 신라 역시 당을 끌어들인 것은 백제를 치기 위한 서로 간에 있어서 목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왜만 백제를 도와주겠다는 그런 순수성이 있는 전쟁이라고는 보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강 전투를 둘러쌌을 때는 그러한 식으로서 해석해 보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 동아시아 정세는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외를 잇는 수직관계와 당과 신라가 연결되는 수평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백제와 우호관계에 있던 고구려는 당시 연개소문 정권의 혼란과 당의 침략 위협 때문에 백제를 크게 돕지 못했다. 당의 계획은 나당연합을 핑계로 신라의 힘을 빌어 백제를 멸한 뒤 고구려를 삼키고 다시 신라를 쳐서 한반도 전체를 수중에 넣으려는 것이었다. 결국 백제 패망과 부흥운동은 백제 땅에서 동아시아 5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첨예하게 대립한 국제전의 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외 조정의 대외 업무를 관장했던 이곳 북규슈의 다자 이후에는 백강 전투 패배 후 망명한 백제 유민들의 숨결이 서려 있다. 외는 백강 전투를 승리로 이끈 당과 신라가 침공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664년 이곳 다자 이후를 방어하기 위해
백제 유민들이 주축이 돼 사비도성과 유사한 나성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곳 관세음사에는 백제 파병의 주역 사이메이 천황이 잠들어 있다. 実際にはそこで斉明天皇亡くなられますが、その後その白村江の戦いがありまして、日本は壊滅するわけですね。でその後ですね、中野上の王子は天智天皇になられましたけれども、その天智天皇になられた中野上の王子がですね、自分のお母様である斉明天皇の冥福を祈ってですね、記念の地である太宰府に建てられたのがこの観世音寺になりますね。 백제를 돕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사이메이 천황. 백강전투의 파병에 정략이 담겨져 있었다면 그녀가 서둘렀던 초기의 파병에는 백제를 도우려는 순수한 목적이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백강전투 패배 후 부흥군의 총사령국적인 주류성이 함락되지만 임전성만큼은 건재했다. 663년 10월 당대 최고의 명장 김유신이 수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임전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당나라 진영이 항복한 흑치상제의 공격으로 그해 겨울 임전성은 함락되고 3년 동안 줄기차게 이어져 왔던 백제 부흥운동의 무력 항쟁은 막을 내린다. 지도층들이 권력 다툼을 벌일 때도 오로지 백제의 부흥을 꿈꾸며 처절하게 싸우다 죽어간 이름 없는 민초들. 그들의 넋은 풀잎이 되고 바람이 되어 여전히 임전성을 떠들고 있지는 않은지. 백제 부흥 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흑치상제. 자신이 초롱성처럼 지키던 임전성을 공격해야만 했던 흑치상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어쩌면 그는 부흥운동의 한계를 절감하며 제2의 부흥운동을 꿈꾸었는지도 모른다. 흑치상제가 변절한 의문의 실마리를 취리산 회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전성이 함락된 뒤 2해가 지난 665년 8월 공주 취리산에서 당의 유인계를 중심으로 백제의 부여용과 신라의 문무왕이 마주섰다. 그들은 백마를 잡아 벌건 피를 입술에 적시는 장중한 의식을 거행했고 지난날의 묵은 감정을 버리고 백제와 신라가 서로 통치권을 인정하겠노라는 서약을 했다. 이에 따라 부여용은 웅진도덕부의 수반이 되어 명분상으로 신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백제의 옛 땅을 통치한다. 그렇다면 웅진도덕부를 설치했던 당의 속셈은 무엇이었을까? 백제 그 주민들이 당나라하고 신라에 대한 이제 반감 그리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제 끊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때 이제 당나라 지배층들은 이제 무력으로서 백제의 땅을 지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백제 왕실의 어떤 권능과 이것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을 백제의 땅을 통치하는 웅진도덕부의 수반인 웅진도덕으로 삼아 가지고 앞에 내세우게 되고 그리고 당나라로 이제 끌고 왔던 백제의 그 귀족들을 다시금 또 귀환시켜 가지고 백제 지역을 통치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간접 지배 형태가 되겠는데 백제 사람들이 줄기찬 그 저항 그리고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 이것을 무력으로서 결코 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간접 지배 형태로 이제 방법을 이제 바꾸게 된 것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취리산에서 이제 회맹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백제인들은 당과의 절충과 타협 속에서 후일을 기약하며 국가 재건을 이루어 나갔다. 따라서 672년 신라의 공격으로 웅진도덕부가 해체될 때까지를 제2의 백제 부흥 운동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여군 충하면에는 백제인들의 넋을 기리는 팔충사가 있다. 백제 부흥운동은 좌절됐지만 거기에 그렇게 백제인들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백제의 8충신이 태어났다 하여 그 지명이 유래됐다는 이곳 충하면에 세워진 팔충사에는 모두 8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죽음을 불사하고 의자왕에게 직언한 성충과 흥수, 그리고 5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 전투에 나가 신라의 5만 대군과 맞서 싸웠던 계백. 부흥군을 이끌며 나당연합군과 치열한 싸움을 전개했던 복신과 도침 등의 넋이 모셔져 있지만 다시 서는 백제를 위해 몸바친 수많은 민초들, 그들의 위패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백제의 힘이었다. 이 부흥운동기 때에도 민초들은 그나마 이 귀족 세력들을 따라서 백제를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마는 결국 지배족들 간의 갈등에 의해서 이 민초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해서 부흥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민초들이 그 국가를 재건하고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 있는 지배자들이 결국 분열되고 그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는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큰 역사적인 교훈을 백제의 부흥운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무게만큼이나 힘겨운 백제 부흥운동이라는 가파른 성벽을 올라야 했던 민초들. 1300년이 지난 오늘 함부로 놔둔 그는 성돌 하나하나에도 그들의 혼이 남아있다. 비록 지도층의 내분으로 좌절됐지만 성벽을 굳건히 다지고 나라를 되찾겠다는 대장정의 기치를 드높여 나가며 처절하게 싸웠던 백제 부흥군. 그들은 대부분 지도층의 권력 다툼 속에서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오로지 다시 서는 조국 백제를 위해 싸웠던 민초들이었다. 그렇게 들풀처럼 일어섰던 그들의 거센 열망은 한반도 최초의 부흥운동사를 쓰게 만들었고 백제 민초들의 정신이 담긴 역사의 강물은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흐르고 있다. 백제 민초들이 펼친 백제 부흥운동의 불길은 꺼졌으나 그들의 혼마저도 잠든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문화는 통일신라의 맥 깊숙이 들어가 이어지면서 꺼질 줄 모르는 혼이 된 것이다. 그리고 백제는 패망한 지 240년이 지난 후에 후백제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후백제 왕 전원과 민중들은 왜 또다시 백제의 깃발을 올린 것인가? 그들이 가슴에 품었던 그토록 뜨거운 백제의 혼은 무엇이었나? 특별기획 대전 MBC 다큐멘터리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 제14부 살아있는 혼 백제에서 사라지지 않는 백제혼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